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사신문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승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죠. 근데 후속 조치를 놓고 의료계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주 메르스와 관련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지 못한다. 이런 뉴스도 네. 있었고요. 또 의료계 여러 단체하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참여한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특위를 구성해라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네. 또 이런 와중에서 지난 18일 날 복지부가 국가 방역 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죠. 네. 예. 근데 이날 참여한 전문가가 대부분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을 해야 된다. 네. 또 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사실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뭐 네네. 새로운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18일 날 공청회에서 청승격 여러 가지 차관급으로 이런 거 여러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웃겼다 그럴까요? 특이했다 그럴까요? 그 모든 토론자들이 다 질병관리본부를 좀 위상을 올리자라고 얘기했는데 딱 한 명이 반대했어요. 누구예요? 권준욱 국장. 왜? 정작 복지부에서는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그러면서 반대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정작 잘못한 조직이 승진 잔치 벌인다고 욕먹지 않겠느냐. 또 일리 있네요.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네. 조선일보에서 네. 사설을 써가지고 네. 지금 딱 그 권준욱 국장이 걱정한 그 내용으로 사설을 쓴 거죠. 니네가 지금 반성해야지 승진 잔치 할 때냐. 자리 만들고. 네. 18일 날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있나 이러고 이제 사설을 쓴 거죠. 근데 그 승격하라는 얘기는 복지부 말고 딴 사람들이 다 했는데 네. 조선일보에서는 마치 복지부가 저희 승격할래요라고 말한 것처럼 사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안 계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자, 네. 이제 정부가 사실 새로운 대책을 찾는 거 이거 할 때가 아니잖아요. 대책이 뭔지는 다 알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실현 가능한 거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골라가지고 하나씩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이제 그 후속 대책 마련 계속 되겠습니다만은 제발 이번에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좀 소잃고 외양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메르스 후속 대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희구라에서도 이제 꾸준히 소개시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걸 약속드리고 오늘은 또 의료계 다양한 소식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열대야가 좀 물러간 것 같은 8월 21일 희구라 지금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이게 죄송합니다. 곽 기자한테 야라 그런 거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그럼 야라 그러면 안 돼?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을 언급기를 했네요. 야자 타임을 진행. 예, 자, 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임신, 순번제 등 출산 등과 관련해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런 얘기 이제 의료계 내에서는
많이 듣고 꽤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아직도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임신 순번제가 그러면 너 임신됐으니까 그 다음에 임신해라 이런 거예요? 뭐 몇 달 동안은 너 임신하지 마, 뭐 이런 이런 거죠. 거죠. 한 명이 그거 이제 되게 임신했으면 골 때리는 얘기네. 임신할 계획 있는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는 그렇죠. 자, 너 3월에 임신하고, 너는 6월에 임신하고, 9월에 보통 이제 출산휴가가 3개월이니까, 그렇죠. 3개월에 한 명씩만 임신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공장이에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하게? 그러게요. 참. 그리고 뭐 3월에 임신하라고 한다고 딱 그 달 맞춰서 할 수 있나요? 그게? 그렇죠. 잘 안 나 참. 잘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지난 4월하고 5월 2달 동안 보건의료 노동자 한 18,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조사라는 걸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0, 30대 기혼 여성이 한 3,700명 정도가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모성보호 실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출산, 무슨 뭐 임신 이런 거 관련된 거 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좀 보면 응답자 중 13.8%가 임신 중 야간 근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13.8%가 간호사가 이제 한 17.1%, 비간호사가 6.1%, 간호사가 훨씬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한 1.6% 정도는 출산 후 조기 복귀를 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3개월 정도 요즘은 출산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조기 복귀를 좀 하셨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병원 노동자한테는 임신부의 야간 근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진짜예요? 뭐 그렇답니다. 여기 보건노조에 따르면 그렇게 있다는데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도 처음 예. 변호사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느 법에 이런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아니 진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법에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병원 노동자는 임신할 기간 동안에는 야간 근로를 할 수 없다? 좀 이상하긴 하죠. 응. 네. 그럼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네네. 말씀드려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조금 더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위험한 근무 환경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사인데요. 임신한 여성 노동자 중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9.8% 정도나 된답니다. 한 10명 중 1명 뭐 이런 꼴인 거죠? 네. 굉장히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비율이 10%다. 이게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원본, 그래서 그런가? 설문조사 원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고령 아니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임신 중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딱 예를 들어서 물어봤는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뭐 유산 경험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했으면 모르겠어요. 뭐 원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 중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비율. 이 말도 좀 이상해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아닌데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통계 좀 네. 9.8%는 일단 높은 거죠. 높은 거예요. 이건 높은 거고. 높은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좀 전에 그 앞에서 그 출산 후 조기 복귀를 경험한 사람은 1.6%. 이거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건 거의 네. 뭐 옛날에는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특히 의사가 더 높았죠. 이거 조기 복귀하는 비율은. 그런가요? 네, 의사들은 뭐 3개월 출산 휴가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옛날에 이제 이거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밭 갈다가 애 낳고 다시 바꿔 뭐 그런 수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예전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여의사의 출산 휴가는 되게 한 달. 아이고. 그리고 뭐 다른 병원 여성 근로자들도 길어야 2달. 3개월은 뭐 아무도 못 쓰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현재 조기 복귀라는 게 이제 3개월을 다 안 채웠다는 뜻일 텐데 요게 1.6%라는 거는 최소한 보건의료 노조에 속해 있는 이 여성 근로자들의 3개월 출산 휴가는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이 되네.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라고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유산 사산은 10% 굉장히 높았고 이건 진짜 높네. 난임과 불임 5.5% 이것도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임신 순번제 관련해 가지고서는 임신 순번제를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 이것도 높아. 인데요. 네. 간호사와 비간호사를 따로 놓고 보면 간호사는 한 11%,
응답자 중 11%가 경험했다고 했고 비간호사는 3.2%라고 해서 거의 간호사 직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 가임기 여성 노동자가 원치 않는 피임으로 임신 시기를 조절하는 사례. 그러니까 피임하고 싶지 않은데 피임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율은 5.9%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응답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임신 순번율은 생각보다 많네요. 이것도 8.7%면 아직도 뭐 임신 순번제.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아까 김변 뭐 그렇죠. 공장이냐 뭐 이런 네.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좀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순번을 정하지는 않지만 서로 약간 눈치 애매한 보는 뭐 이런 그러니까 눈치 이게 아마 보고 이런 분위기 좀 그렇겠죠. 이게 있죠. 말을 임신 순번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직원들끼리 왜냐면은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면 다른 그렇죠.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이 해야 네. 되니까. 새로운 뭐 임시직을 뽑거나 아니면 다른 그렇죠, 직원들이 예. 그 업무를 떠맡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좀 그걸 서로 양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임신 순번제로 마치 병원장이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참 애매하죠 지금. 아니 근데 병원장이 지시하지 않아도 음.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 간호부서의 네. 관리자라든지 네. 어떤 병동의 책임자인 간호사가 음.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임신 순번제라고 볼 수는 그렇죠. 있겠죠. 결국엔 뭐 네. 모든 게 병원장의 책임이죠.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청년회사 신문사만 해도 그 기자 중에 한 반이 여성 기자들이고 네.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가임기 뭐 지난 사람도 있고 뭐 지금 현재 가임기인 사람도 조심스러운 있고 말인 것 같은데 가임기 지났다니. 다시 그런 이제 출산 계획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끝냈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그죠. 가임기가 지난 사람은 그건 없네요. 그럼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네, 돼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반성해야 돼요. 반성할게요, 전정이 반성. 아니라. 네. 자, 아이씨, 아저씨. 출산을 끝내고, 이제 계획이 없으신 분도 있고, 네. 예,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고, 네. 뭐 미혼도 있고 합니다만,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기자가 한 열댓 명, 뭐 10여 명밖에 안 되니까, 네. 한 명 빠지면 타격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동시에 2명이 만약에 출산휴가 가버리면, 우리도 난감하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또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지 마 이럴 수는 없고. 예, 누가 이제 한 명이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스톱.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글쎄요 어때요? 우리 뭐 여기 지금 남자들밖에 없지만 글쎄. 이렇게 알아서 조금 이렇게 조절하는 느낌 이런 거는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저희도 한 명 빠지면 되게 저희 스텝 중에 임신하셔가지고 그 3개월 출산 휴가하고 한 달 정도 더 어디셔널하게 재택 근무를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뭐 당연한 건데 네. 동시에 2명이 들어가면 힘들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 분들 3분은 다 미혼이셔가지고 나머지 3분이 일을 조금 더 했고 그것에 대해서 회사 차원에서 좀 보상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떤 그 보상과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야죠. 네, 보상과 보상이 있어야 또 고마움 또 뭐 그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출산휴가 가도 월급은 그대로 나가니까 그렇죠. 예, 회사에서는 그 일 더한 3분한테 보상을 하는 거는 추가 비용이잖아요. 추가 비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 모성 보호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한 명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좀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는 이런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예. 필요하죠. 그 나머지 분들한테 사실 나머지 분들은 결혼 안 하셨었거든요. 그럼 좀 부러울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한테는 부럽게도 하고 일도 더 시키고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회사 부담이 좀 있긴 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근데 나라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 그거 나라가 어디까지 하겠어요. 근데 뭐 요즘처럼 저출산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일 경우에는 그 뭐 다둥이 지원책 이런 것들은 참 많던데 뭐 셋 나오면 뭐 주고 뭐 넷 나오면 뭐 지자체별로 주고 좀 이러는데 다른 걸로. 첫째 아이 뭐 물론 이제 뭐 보육 관련 투자도 많이 하지만 첫 아이 낳고 출산휴가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뭘 조금 뭐라도 아주 작은 기본 문제잖아요. 이렇게 나라에서 축하한다 이러고 뭐 좀 주고 뭐 이러면은 안 될까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좀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음. 회사한테 주는 건 아닐 텐데. 아니, 그러니까 회사 예를 들어서 뭐 바우처 같은 것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보건소에서? 들어서 지금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김변 회사도 그렇고 우리 회사도 그렇고 다 이게 작은 기업이잖아요. 뭐 네. 몇십 명 안 되는. 저희는 작지는 않아요. 의료 전문으로 국내 최고로 인원도 많고 변호사도 많습니다. 아이 뭐 그래봐 뭐 100명 100명 안 되죠. 100명 안 되잖아요. 아니 의료에 뭐 이렇게 100명까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100명 안 넘는 몇십 명 되는 회사는 이런 작은 데서는 뭘 출산 휴가 가고 이렇게 아까 보너스도 주고 이러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 두 회사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만 이 젊은 여성을 채용할 때도 이게 좀 저 친구 계획이 뽑으면은 있냐. 뭐 또 물어보기도 출산하고 하죠. 네. 출산휴가 가고 뭐 이런다고 하지 않을까, 육아휴직 한다고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이제 면접 때 하면서 물어보고 이런다. 안 뽑는 사람, 우리는 안 물어봐요. 왜 그래? 우리는 안 물어보고 예, 기꺼이 보내주지만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의 뭐 타만 얼마 정도를? 10%라도 뭐 아니면 20%라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지원이 그게 경비로 인정되잖아요.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뭐 비용으로 인정되면 되죠. 비용으로 인정이 그 비용 나가는 거 비용 나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회사들의 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그 없지 정도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면은 사업하지 말아야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사업하지 말랍니다. 자, 자꾸 그 자기가 일단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서 책임지고요. 네. 그 다음에 국가한테 뭘 손벌려야지. 아니 국가도 근데 바쁘잖아요. 뭐 너무- 쓸데없는 때 예산 쓰고 그러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출산율이 낮으니까 뭐 네. 어떻게든 뭘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우리 저 창조 경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좀 창조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뭐 어. 해봤어요 얘기.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저거 봤어요? 그 덴마크에서 만들었다는 그 섹스를 음. 더 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동영상 그런 게 출산 있나요? 장려 캠페인. 뭐 그 못 요새 봤어요. SNS에서 굉장히 화제던데. 그래요? 네. 좀 하나 좀 오. 보내주세요. 그거 검색하면 나와요. 덴마크 출산 장려 동영상 뭐 이러면 그 자막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짧아. 간통죄도 폐지되고 그랬으니까 뭐 많이들 낫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 그런가요? 네. 덴마크 그 출산 동영상은 그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야한 내용은 없어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큰일이다. 더 낳아야 되는데 그 나라도 더 그렇군요. 낳는 그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휴가를 가라. 휴가를 로맨틱한 도시로 아하. 여행을 가서 가라. 야. 그 덴마크의 이제 출산 뭐 통계를 보면은 네. 그 여름 휴가철에 임신이 된 아이들의 비중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멋있네요. 하니문 베이비는 아니지만 바캉스 베이비. 바캉스 베이비, 바캉스 베이비. 할러데이 베이비 이런 어. 걸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도 지금 임시 공휴일을 임시 공휴일을 해가지고 8월 14일 날 8월 14일 날 다 이제 휴가를 8월 보내요. 14일 날 임신된 경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늘어나요. 내년 한 5월 달쯤에 이제 출산율이 좀 증가하는 거지. 야, 그런 또 음. 속셈이 있었구나. 네. 몰랐네요. 음. 그거는. 야. 내년 5월에 우리 꼭 확인해 봅시다. 내년 5월에 출산율 한번 전년 대비 신생아 출산율을. 숫자가 늘어나는지. 요새 우리 보자. 박쌤의 아이디어가 아주 브라이트한 것 같습니다. 좀. 네. 아우, 비염 걸리고 나서 노인성 비염 걸리고 나서 굉장히 머리가 그 얘기 왜 좋아졌어요. 지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한테 노인성 비염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남상해 있습니다. 나이는 노인은 아닌데 그죠? 그러게요. 30대죠? 아니, 그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 병명이 진짜 있답니다. 네. 실제로. 네, 노인성 비염이라는 병이 있대요. 우리 박쌤은 본인이 사회적 재원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하세요. 굉장히 훈훈한 마무리네요. 굉장히 훈훈한 지금 네. 갑자기. 네. 자, 지금 마무리해야죠 이 뉴스를. 예, 근데 예. 보건노조의 이 주장을 보면 네. 임신 순번제에 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추가적인 코멘트가 있는데요. 예. 뭐 주로 병동이나 수술실에서 발생하고 부서장의 지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멘트를 했는데요. 뭐 이건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의 멘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보건노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의 핵심은 병원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력을 더 채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된다. 음. 근본은 인력 충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육아휴직 같은 거는 한 1년을 쉬니까 따로 그렇죠. 추가로 계약직으로 뽑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출산휴가는 딱 애매하니까. 3개월이란 말이죠. 3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추가로 뽑기도 참 어렵고 뭐 큰 조직이면은 뭐 그 출산휴가 가는 분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넉넉하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근무지를 조금 부서를 바꾼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매한 사이즈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 얘기했지만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일을 더 해야 되는 뭐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상부 상조 정신이 옛날도 있잖아요. 상부 상조로 서로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어쨌든 저 출산율은 높아져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야 지금 김병희나 나 같은 곽 기자나 이 세대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왜요? 먹여 살릴 사람이 없어지는 앞으로 거죠? 우리가 한 40년 지나면 네. 그때 를 우리가 먹여 살려줘야 사회의 되는. 짐이 될 거 아니에요. 늙으면. 바캉스 가야죠, 그러면. 다른 데로. 네. 근데 하여튼 그때 젊은 세대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 세대들이 힘들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빨리 안락사를 도입합시다, 그러면. 네. 오늘 위험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왜 저래 오늘. 훈훈하다가 위험하다가 막 자꾸 그러네요. 네. 다음 뉴스 가죠. 네. 그 전공의 후기 모집에서도 기피과 기피 현상이 여전했다. 네, 이거는 뭐 새로울 건 없는 소식인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디예요, 어디? 네, 뭐 딱히 어디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아니 전기 다다. 모집에서도 기피과는 네. 기피 대상인데 네. 후기라고 굳이 뭐. 후기에 그러니까요. 굳이 뭐 어차피 몇 달 있으면은 이제 내년 봄 저기 모집 시작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네. 네. 봤는데 내과 많이. 뭐 외과, 안 좋고. 내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이제 주로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 한 40여 곳의 지원 현황을 실제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네. 우선 외과를 좀 보면 이대 목동병원 같은 경우가 4명, 건대, 뭐 강동성심, 인하대, 국립암센터 이런 데가 한 3명, 그다음 고대 구로, 고대 안암, 중앙대 이런 데가 한 2명 정도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야, 이거 외과. 조심해야 돼. 이 단 얘기 한 요새 명도. 청년 실업 많고 막 그렇다는데 잡을 주겠다는데 안 간다. 이거 없습니다. 잘못하면은 네. 의사들 또 혼납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뭐 아니 여기 지금 몇 개 병원 실명을 얘기했지만 세브란스 병원은 외과 지금 10명인데요, 10명? 10명이 TO였는데 빵. 없습니다. 지원자 네. 빵이고요. 예. 외과는 전국에 걸쳐서 지금 지원자가 한 명은 있어요? 여기 있다, 한 명. 삼성 한 명 있다. 삼성 서울 삼성서울병원에 4명 외과 모집했는데 4명 모집했는데 한 명 지원했어요. 한 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표에서 외과 지원자를 찾는 게 거의 힘들 정도고요. 거의 없죠. 뭐.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가면? 뭐 다른 그리고 과를 이거 아닌 다른 거. 네. 이거 아닌 다른 거 하신다는 이것저것 거죠. 하는 거죠. 다른 과도 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상대적으로 여기가 없죠. 줄어들었으면 다른 데가 몰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다른 뭐 인기과들은 이제 경쟁력이 좀 가톨릭 중앙의료원 외과 11명 정원 을 모집했지만 지원 빵. 한 명도 네. 지원하지 않았다. 야. 외과 맹장 수술도 못 하겠네, 이제. 문제 진짜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문제고요. 비뇨기과, 흉부외과 당연히 거의 다 미달이고요. 비뇨기과 보면 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7명, 그다음 이대 목동, 중앙대, 충남대가 2명 모집했지만 지원자 없었고요. 흉부외과도 건대, 고대 안암, 뭐 한림대 성심, 경북대, 경상대, 건양대, 전북대 뭐 이런 데 다 뭐 당연한 실패. 거고요. 내과도 지금 2015년 그 전기 모집도 미달이었잖아요. 전국으로 따지면. 네, 그렇죠. 뭐 당연히 미달이겠죠. 후기도. 미달입니다. 네. 다 뭐 하여튼 처참합니다. 이게 보면 음. 여기 보면 이제 표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진료과, 정원, 지원, 경쟁률 이렇게 이제 표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네. 지원 칸의 숫자를 보면 1, 0000, 2, 0, 1, 네, 0001, 영이- 00000000 영이 한 뭐, 20개 예. 계속되다가 1 나오고 막 그러네요. 지금 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군대 가버렸나? 뭐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뭐 이런 쪽은 그 외과를 포함해서 이제 3D 힘들고 그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 그리고 뭐 의료 사고 이런 위험 그렇죠. 등등 뭐 이제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기피과였잖아요. 이제 거기에 내과까지가 추가된 거죠. 내과가 추가된 지가 사실 이렇게 역사적으로만 보면 내과가 추가된 지는 얼마 안 됐죠. 한 2, 3년 사이에 네, 훅 네. 지금 훅 그냥 갔죠. 그럼 뭐 그게 이제 뭐 선택진료 폐지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뭐 제도적인 변화가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외국 의사들 수입해 와서 해야 되나? 어떡하죠? 근데 그 얘기 이제 일반 네티즌들이 많이 하면 그렇죠. 그 밑에 이제 달리는 댓글들에 보면 선진국 의사가 오겠냐? 그렇죠. 결국 외국 의사 수입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이제 뭐 좀 떨어지는 후진국이라고 하죠. 후진국의 의사들이나 올 텐데 후진국 의사 오면은 한국의 환자들이 가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외국 의사 수입이라는 거는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던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고. 이게 참 결국은 그럼 이제 의대 정원 늘리면 돼요? 아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뭐 한쪽으로 몰려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과들을 갈 수 있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당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지금 사실 좀 쉽지가 않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꽤 있으신데 그분들의 뭐 이 핵심 주장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그렇죠. 예. 아무리 선호과, 기피과가 있다 하더라도 많아지면 정원을 확 늘리면 뭐 어차피 그 중에 몇 사람은 기피과에 갈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왕창 늘려놓으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어디 저 시골 구석구석까지 갈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그게 그 효과보다는 뭐 그런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부에서는 또 꾸준히 이런 수술하는 과에 대한 수가를 좀 올리고 검진하는 과의 수가를 낮추고 뭐 이런 지금 수가 개편 이런 거 계속 추진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효과는 안 나타나고 있고 그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훨씬 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책이 돼야 되니까. 당장은 해결책이 사실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전공 과목별 인기 비인기 요거는 계속 변해왔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의대생들 그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속설 농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미달되는 과는 지금 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한 10년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이제 모자라가지고 수요 공급의 원칙에 그렇죠. 의해서 몸값이 높아지고 인기가 오히려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거의 그게 이제 맞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몇몇 과들은 10년 넘게 미달인데 그거 10년 미달인 거를 보고 했다가도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네. 장기 예측이 틀려버리는 수가 있구나. 계속 안 되는 계속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뭐 답답한 뉴스인데 답답한 뉴스만 계속 나오네요. 답이 없어요. 예. 다음 뉴스도 일단 답답해 보이는데 이건 좀 웃기네요. 재미있어가지고 는 뉴스인데요. 네, 알려주세요. 이 뭔가요? 네,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무단 이탈을 해서 음주를 하신 거예요. 네. 알코올 치료 받던 분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했겠죠. 치료 과정에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격리를 당했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질렀는데 병원이 불이 이제 크게 번지진 않았고 이제 살짝 타고 말았는데 그 법원에서 이분한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네.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낸 이유는 약간 좀 너무 처벌이 경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저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아서 김변은 생각이 좀 어떤지 좀 여쭤볼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왜 집행유예를 합니까? 자,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 사람은? 뭐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보니까 재판부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참작해서
요런 선고를 내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A씨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병원 측에 요청했는데 병원이 이를 거부해서 A씨를 좀 뭐 그렇게 진술을 종합해 보면 병원 측도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불을 질렀으면 이게 만약에 진짜 번졌으면 엄청난 진짜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병원이고 이게 그러면 좀 더 중한 처벌이 좀 내려져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넣어봤는데요.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이고요. 네네. 작년 2014년 7월에 A 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몰래 빠져나가서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 원래 이제 알코올 의존증 환자니까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 안정실 주치자 안정실 그렇죠. 격리실 그걸 이제 격리라고 표현을 했죠. 예. 집어넣고 잠궈버렸더니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서 거기 있는 침대 시트에 불을 붙였다. 그렇죠. 라이터를 소지한 것도 조금 라이터 원래 못 갖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라이터는 갖고 있게 할 것 같아요. 했나요 환자들한테? 이게 이제 정신과의 환자 중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네, 스스로 해치고 자살할 위험이라거나 남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라이터 뭐 이런 당연히 흉기 이런 거 소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병실 내에서 자살 같은 거 못하도록 뭐 고리도 다 없애고 끈 이런 거 네, 끈도 당연히 없애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데 알코올 의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라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그것까지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었고 거기다 불을 붙였다. 그 참 불 붙이면 자기가 제일 먼저 뜨거울 텐데 그 격리실 안에서. 근데 어쨌든 불을 붙였는데 뭐 큰 불이 나진 않았어요. 이제 네. 연기 좀 나고 하니까 아마 소화를 한 모양이고 그렇죠. 예. 검찰이 기소를 했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아마 소리 질렀겠죠. 그랬는데 지금 뭐 벌 주려고 지금 가둔 거니까 안 믿고 조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자기 혼자 있는 데도 아니고 병원에 왜냐하면 이 병원에 보면은 격리 환자들이 있거든요. 불나면 이 사람들은 대피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 장성 그냥 병원 네, 맞아요. 맞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 훈련 같은 것들 그런 경우에 격리 환자들뿐만 아니라 뭐 중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에 계획이나 관한 이런 거 계획도 세우고 훈련도 하고 하는 게 이제 병원 의료기관 인증 평가 이런 데 다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예. JCI 인증 기준에도 있고. 그건 병원 측 노력에 이제 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병원들 특히 격리병동이 있는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피해가 크겠죠. 대형 사고로 발생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죄목은 그냥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네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현주라는 건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불 질렀다는 뜻인데 방화. 딴 죄목을 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그게 제일 세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그래요? 굉장히 센 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랑도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 형량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뭐 병원에 불을 지른다거나 뭐 국가기관에 불을 지른다거나 해서 더 가중 처벌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죠. 예.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형량이 원래 센 경찰서에 불 질러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네. 뭐 업무 방해, 공무 방해보다 더 세니까 이게. 예.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냥 현주 건조 어디 갔어요? 현주 건조물이라는 게 그냥 모든 건물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방화죄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불 지르는 거 되게 큰 죄인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재산, 인명 다 손실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게 이제 예전에 만들어진 법인데 옛날에는 나무가 가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불이 하나 번지면 다 옆에도 다 번지기 때문에 특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재판부에서는 뭐 어쨌든 불이 안 났고 크게 그다음에 뭐 화장실 문 안 열어줘가지고 순간적으로 열받아서 이렇다 정상 참작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처벌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갖고 있다고. 네. 저도 뭐 좀 집행유예 풀어줬다는 뜻이잖아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기사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재판도 불구속으로 진행이 됐다면 거의 뭐 아무 좋은 거 예, 없는 거죠. 구치소에 하루도 안 들어가고 지금 그냥 풀려났다는 뜻인데 자 처벌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번 소식은 약간 좀 황당한 예 이건 뭐 재밌지도 않고 뭐 딱히 황당한 의료계가 뭐, 네. 이 법안 발의된 거를 놓고 또 반발하는 게 네, 하나 네, 있는데 그런 어떤 겁니다. 법안이 나왔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좌현 의원이라는 분이 최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통지를 의무화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애가 태어나면 이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게을리할 경우에 그 출생 아동의 복지 및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출생 신고 의무자와 신고자를 별개로 한다.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이 통지 뭐 이렇게 애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 시읍면 뭐 이런 데다가 장에다가 출생 신고를 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는 이제 태어나면 데리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이제 산부인과에서. 근데 그때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라고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을 법안에 담은 거죠. 그 의무사항으로. 그렇죠. 예.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서 애가 나갔는데 이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얘가 없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얘를 보호하거나 얘에 대한 복지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아동복지 차원에서 만든 법안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렇겠죠. 거죠. 아동복지. 네. 뭐 이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리모 제도가 문제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를 낳고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고 그 애를 이제 양부모가 양자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친부모처럼 해서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문제는 지금 이 부좌현 의원의 코멘트에도 없고 거긴 들어가 있지 또 않습니다. 의료계에서 네. 내용에도 내용에도 없는데 네. 김변 아주 예리합니다. 예리한 네. 지적을 대리모 하시는. 문제가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건강보험 수급자의 확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대리모들이 양부모가 될 사람, 네. 예, 그걸 받아가지고. 아예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그렇죠. 그 사람 이름으로? 네, 거짓 이름으로 그러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서 뭐 그런 경우들도 확인을 있다고 잘 안 하더라고요. 하니까. 그거 참 문제다. 그러니까 뭐 깔끔하게 친부모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당사자들끼리 하면 좋은데 얘는 뭡니까? 얘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아예 알 수가 없는 거고 병원도 약간의 게을리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병원들도 있죠. 대리모가 나와서 일단 출생신고를 하고 이게 양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되는 예, 거.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병원에는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입원을 해서 실제 자기 이름으로 입원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 애를 B라는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건 가능은 하죠. 안 됩니다. 그럼 출생 증명서가라든지 조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애를 낳았다 뭐 이런 증명할 때 고 이름이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A라는 사람이 애로 그렇게 되는 나오니까 거죠. 아예 A 사실은 A가 임신했는데 네. B 걸로 하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A가 B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러면 산전 진찰할 때부터 다 계속 그냥 그걸 내는 거죠. 네. 다른 사람 거를 계속 내는 거죠. 병원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거나 확인을 안 게을리하거나. 하거나. 그렇죠. 이야, 이거 또는 딴 세상인데 이건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눈 비급여 처리. 감아주거나? 비급여 처리. 아예. 또는 비급여 처리. 뭐 그런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 집에서 나왔다고 하고 그냥 애 데리고 가서 출생 신고는 못 요새 해요. 요새 누가 집에서 나는 사람? 아니 근데 조산사가 집에 있으면 조산사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조산 이제 기록. 저희가 되니까 기록이 남잖아요. 남죠. 네. 야, 그러면 그게- 지금 대리모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나 많은지 사실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가 그 일이 벌어질 때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무 기록을 조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간단 말이죠. 갈 수 있죠. 아마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크다. 아니,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웃긴 건 애는 아까 무슨 죄냐 그랬는데 그 대리모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인공수정 해가지고 네.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네. 결합한 수정란을 대리모에다가 네. 집어넣어서 한 경우에는 애는 나중에 태어나서 유전자 검사든 뭐든 해보잖아요. 그럼 다 엄마 아빠로 엄마 나오는 아빠 거죠. 친엄마 그렇죠. 친아빠로 나오는 그거는 그냥 여기만 저기 빌린 거니까. 까맣게 전혀 모르는 거죠. 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 때 진짜 고통을 느끼면서 출산한 사람이 이 엄마냐? 이건 또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넘어가네요. 이제 이 어려운 얘기 이제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다시 아니, 뭐 원점으로 괜찮아. 이 돌아갑시다. 얘기, 아니 왜 이게 이런 얘기도 재밌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대리모를 빌리지 않으면 출산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는 정상, 네. 여자는 난소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난자를 만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궁 쪽에 자궁에 뭐 문제가 있는 있어서 거야. 임신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간절히 애를 원해. 간절히 애를 원해서 그 수정란으로 누군가가 착상을 자궁에 넣어서 키워주고 해줄 사람을 누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는데 어떤 이제 다른 대리모가 될 이제 어떤 그것도 불법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예를 들어서 돈 받고 오케이 나 저 1년 동안 한 1억 주면 하겠다. 그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하겠다. 임신해서 해갖고 깔끔하게 애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는 한다. 그럼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지금 허용되어 있지 않죠. 불법이죠, 그것도. 뭐가 불법인 거예요? 돈을 주고 몸을 그렇죠. 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니면은 출생신고를 그렇게 가짜로 하는 게 불법이에요? 뭐 어느 부분이 불법인 거예요? 그 생명안전윤리법인가? 거기에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예, 대리모 부분이라든지 민법에 혼인한 경우에 해서 그 민법상에도 그 친족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애를 출생한 그 엄마로부터 출생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어머님의 자는 애를 낳은 사람의 자를 일단 그 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낳은. 예, 실제로 어머니 모계 혈통이지 모계. 그거를 다 그 자식으로 인정하니까 이렇게 이런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생각을 못했죠 민법에서.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구나. 아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결혼하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되는 거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또는 그러면 인지를 해야지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는 그냥 출산하는 순간 되는 거고. 예, 어머니하고 자의 관계가 되지만 아버지는 혼인 신고가 돼 있는 경우에만 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보면 방금 얘기하셨던 그런 아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경우 이제 그 여자분은 애를 낳아주고 떠나고 기르는 건 이제 친부모가 길렀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보면 낳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 곽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대리모 저는 민간인들이 서로 계약해가지고 애를 그렇게 낳아주고 했다. 저는 진짜로 아기를 너무 원해서 이 친부모가 될 사람들이 애를 너무 원해서 정말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서 실제로 데려다가 그렇게 만약에 키운다면 저는 허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뭐 몇몇 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제도이죠. 그러니까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좀 더 크지 않나. 자, 곽 기자는 지금 허용하는 게 뭐 저는 뭐 허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그래도 좀 그리고 뭐 민간인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이야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게 이제 꼭 그러면 계약, 자기 몸을 자궁을 빌려주는 거를 그런 계약을 허용할 거냐. 이게 이제 뭐 성매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거랑도 이제 다 비슷하게 연결되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그 미국에서는 80년대에 베이비 M 사건이라고 요런 사건이 있었어요. 대리모 계약을 했는데 이 10달 동안 갖고 있던 그 대리모가 출산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얘를 내가 키우겠다. 자기도 이제 10달 동안 키우면서 이제 정이 좀 뱃속에 들었겠죠. 데리고 있었던 정 네. 때문에 내가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이 걸렸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애매하잖아. 글쎄요. 미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적으로는 대리모한테 엄마 자격을 주고 실제로 애는 의뢰한 부부가 키우게 하고 그러면서 법적인 엄마인 이 대리모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가 그 의뢰한 부모가 키우는데 대리모는 원하면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아무 때나 네, 원하면 만날 수 그런 있도록. 식으로 판결을 뭐 했었어요. 친자 관계하고 양부모 관계를 다 인정해 준 거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베이비 M은 뭐 신원이 안 밝혀져 있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한 30살 됐을 텐데 그러네요. 저보다 어리네요. 그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알죠. 네. 대리모가 알겠죠. 내가 이런 낳아준 엄마하고 내가 키워준 엄마. 이 사건의 주인공, 내가 베이비 M이었다라는 걸 알 거기 때문에 그 베이비 M을 그런 친구가 막 책을 한 권 쓴다거나 뭐 이러면은 이렇게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은 드라마에도 많잖아요. 네. 드라마에서요? 뭐 이런 그래서 서로 얘기는. 결국에는 막 중간에 빠방 그러면서 사실은 주로 말이야. 이제 쌍둥이가 주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아한 얘기만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하여튼 이거 택도 없다. 과잉입법이다. 그렇죠. 법안 예. 폐기를 촉구했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 네. 이런 부분들이 그 굉장히 인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건 모두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이걸 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꼭 뭐 의무라고만 봐야 될 거냐.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사체 생기면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근데 병원에서 병원에서도?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럼 사망 신고도 그렇죠. 의무적으로 예, 해야 의무적으로 된다고 하죠. 예. 그거는 지금 전희총이라는 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반박하면서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사망 신고도 하고 음. 혼인 신고는 결혼식장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 거주 이전 신고 이런 거는 그럼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긴 했죠. 이제 거기서는. 뭐 만약에 이게 그 통과되면 말도 그렇게 될 그럴듯한데? 거다. 그래요. 네. 그럼 그 말도 그럴 듯하잖아요. 그러게 혼인 신고는 그럼 예식장 업주가 해야 되는 거네.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혼인 신고. 혼인 신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해놓고. 결혼해놓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도장 안 찍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를 안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나 그 아이한테나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 오케이, 좋은데 네. 방법이 문제일 뿐. 근데 결혼식 올려놓고 하객들 불러 모아놓고 말이야. 결혼식 했는데 혼인 신고 안 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돼, 사회적으로. 그거는 나쁜 거죠. 그럼 왜냐면 그 부조다 낸 부조를 거 어떡할 거야, 그거? 네. 부당이득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식장 업체나 교회 목사님이나 이 신부님들이 혼인 신고를 대신 해줘야 되는 거지. 의무화해가지고. 응? 그리고 이거 참신하다. 이 전희총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 거주지 이전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그럼 하란 말이냐. 근데 뭐 글쎄요. 그리고 전희총이 지금 저기 결혼식 혼인 신고는 뭐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의료기관을 너무 옥죄가지고 분만 포기 현상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법이 나오면 출생 신고를 이거를 알게 되면은 산모들이 출산 자체를 불법으로 이상한 데 가서 하는 일도 생기지 않겠냐. 거리면서 뭐 이상한 데 가서 하거나 뭐 이런. 그럴 수도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법 이면을 보자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하여튼 이거 이거를 안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의무로 두고 네. 글쎄요. 하여튼간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겠죠. 의료계 입장에서 분명히 행정적인 그 부담이 가중되는 건 맞죠. 네, 그렇죠. 예. 예. 이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습관을 좀 주면 어떨까요? 에이, 아주 많이 주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게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가령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뭐 청담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다. 그럼 뭐 청담동 그럼 경기도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청담동 소재지에다 신고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그렇죠? 그럼 어디에 해도 똑같잖아. 그러면 강남구에 출생 신고가 되니까 강남구 주민이 되는 거냐? 그리고 원정 뭐 이런. 야, 만약에 이것도 정말 또 쓸데없는 새로운 또 접근이네요. 이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미국 시민권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특정하게 뭐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그러면 국내에서도 원정 출산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이러겠다. 네. 그러네요. 쓸데없는 소리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 뭐 굳이 해야 되냐? 네.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게요. 지금 뭐 법을 만드시는데 뭐 이것저것 다 고민을 안 하고 만드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뭐 오늘도 그 내용 좀 중요하잖아요, 또. 어떡하죠? 부좌현 의원이 발의한 이 법, 제가 볼 땐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김변희 살짝 언급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뒤에 이슈 내망 시간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바로 해버리죠. 뭐. 네네네. 잠깐 쉬었다가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 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면 현재 어떤 명목으로든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걸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바꿔가지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 개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내용인데 기사는 어떻게 나갔냐면 그래서 의사도 한방병원을 차릴 수 있고 그렇죠. 면허 범위 바뀌니까. 네. 한의사도 치과병원이나 뭐 병원을 차릴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만들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되니까. 기사가 나는 네, 바람에 네. 발칵 뒤집어졌어요. 또 의협이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 법안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이 기사나 의료계의 반응은 맞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조계 전문가이신. 네. 오늘 그래서 이슈 내망현은 의료법 관련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신 그리고 가장 큰 로펌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나라 국내 의료 전문 로펌 중에 최대 로펌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김선욱 변호사를 모시고 역시 사람 낮아져야지 높여주시는군요.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곽 기자 이 법안 내용을 아니 저도 법안 내용을 봤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그 내용이 핵심이고 그밖에 뭐 내용은 뭐 다 이제 저런 거예요. 뭐 장소 제한을 굳이 둘 필요가 있냐. 이게 이제 여기 나온 걸로만 보면 한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선하게 한 이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행위를 전념하고 좀 다른 데 가서 못하게 장소적 제한을 좀 둔 거다. 근데 굳이 지금 그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 좀 없애야, 웃긴 거니까 뭐 병원이요. 한 5층짜리 병원이면 5층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1층 가서 하면 안 되지. 장소적 제한이니까. 근데,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옆에다가 바로 옆에 건물 1층에서 하는데 바로 옆에 건물 1층이다. 네.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재밌는 얘기예요. 철학적인 얘기. 농담한 거죠, 지금. 농담하는 얘기인데. 네. 근데 지금 저희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 법률 개정안 원본을 보실 일이 잘 없을 텐데. 거의 없으시겠죠. 되게 좀 이제 두껍거든요. 이렇게 막 신구 조문 대비표 이런 거 표 쭉 나오고 하는데 지금 요건요. 크게 뽑았는데도 A4 용지로 딱 4페이지. 네.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하고 주요 내용이 설명이 한 페이지가 채 안 되는데 이게 뭐 어쨌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의료 면허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비의료인과 같은 권리 의무를 가지니까 그런 내용도 있죠. 이제 비의료인 같은 경우는 하나 법인의 뭐 이사가 되더라도 또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래갖고는 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쭉 뭐 하다 쭉 설명한 다음에 실제로 개정 내용은 딱 한 줄이에요. 한 줄이죠, 한 줄. 한 줄. 예. 현재 33조 8항의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이라는 그 부분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요렇게 바꾸자. 한 줄을 딱 바꾸자라는 게 법률 개정안의 전부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김편이 일단 좀 기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중복 개설 금지, 이중 개설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원래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었긴 했는데 뭐 가령 데리고 있던 후배가 페이닥터가 개원하려고 뭐 서울에서 있었는데 뭐 가령 뭐 대전에서 개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래 하산해라 딱 그러면서 근데 선배님 저 돈이 없어서 일단 선배님이 좀 병원 차려주면 내가 좀 벌어서 갚던가 아니면은 선배님이 좀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가 여러 군데에 경영에 관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불법이죠.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형사 문제가 됐죠. 네네. 예, 됐는데 이게 꼭 병원만 그런 게 아니라 약국도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국 판례가 먼저 있었어요. 1999년도인가?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그 약국 판례에서 이 선배 의사가 그 후배가 한테 명의로 개설해 놓고 자기가 돈 다 내고 약사가. 그렇죠. 선배 약사가. 네. 그거 가가지고 그 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또 자기가 직접 약 조제를 하거나 그러지만 않고 경영에만 관리한 거는 두 군데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일종의 대법원에서 여지를 뒀어요. 네네. 네. 뭐 사실은 뭐 미용실도 여러 군데 하잖아요. 어떤 한 브랜드 네임 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사회 문제가 된 게 모 치과에서 그렇죠. 전체 치과 시장을 다 먹으면서 먹는다. 한 개설 원장이 뭐 이런 말하면 안 되고 유디 치과 말하는 치과, 거잖아요. 예. 네. 그러는 바람에 2011년에 법 개정이 돼서 오로지 의료인은 한 군데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간에 이렇게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법원 판례하고 이제 약간 달라진 더 거죠. 달라진 거죠. 더 네. 제한을 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떠한 명목으로든 운영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후배 명의로 개설된 병원에 가가지고 감내라 손내라 왜 경영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자기가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병원들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근데 깜빡 이 규정을 갖다가 놓친 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의료법인들은 병원을 개설할 수가 있거나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뭐 재단법인, 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냥 재단법인 대표적인 애가 뭐 아산병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재단법인. 예. 삼성이 삼성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큰 병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네. 학교법인도 있을 수가 있고 학교법인 병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법인형 의료기관은 사실 운영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그 재단의 이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박쌤이 어떤 의료법인을 재단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뭐 잘 나가는 뭐 무슨 가령 이비인후과를 개설하고 있다. 그래서 내 코도 고쳐주고 있고 막 그런데 하여튼간 아이디어도 없고 사회이사로서 경험도 좀 빌려달라고 해서 그분을 이사로 좀 들어와 달라고 해서 뭐 친구가 부탁이니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면 그 이비인후과 원장님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개설한 장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를 그 다음에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목으로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된 것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으로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의 이사가 그 좌지우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로 참여한 경우도 운영에 다. 개입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위반이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의료법인들이 그동안에 불이탈을 맞은 거죠. 이건 뭐 개원한 의사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료법인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서 형사처벌되거나 또는 그게 공단에 청구한 게 환수가 이루어지면 몇백억 사무장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한참 전에 아주 예전에 길게 한번, 다룬 예, 적이 있죠. 예, 네. 뭐 전반적인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도 그것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이미 유권 해석을 해놨으니 각종 공청회에서 그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입장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법 자체가 너무 불분명하게 만들어져서 사실 그때 급조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이게 법 중에서 어떠한 이유서이든 간에 뭐 이런 표현 쓰는 데가 거의 없는데 변호사법에도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처벌 규정은 없죠, 변호사법은. 근데 의료법에서 뭐 어떠한 명목으로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이게 해석이 좀 모호해서 지금 그게 유연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재세 의원이 말한 요 법은 그러면 의료법인의 이사로 되는 건 빼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군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뭐 보좌진이나 누가 그 대외적으로 그 언론 공포로 했나요? 아니면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뭐 한방병원이냐 기자들이 물어봤죠. 뭐 면허와 의사가 할 수 없는데도 할 수 있게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해프닝이 생긴 거죠, 이게. 네.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놓고 그럼 의원실에서 그걸 갖다 이해를 못하고 발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좀 희한한 얘기죠.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면허 범위 밖에는 할 수 있다고 이제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잘못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 얘기 쓸 필요 없는 건데 잘 읽어보면은 네. 뭐 그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 보면은 잘 얘기가 돼 있는데 좀 문구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게 마치 의사는 치과를 못하니까 그 면허 범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할 수 있게끔 한 거 아니냐. 요 내용만 보면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법안 취지나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은 그 의료법인 이사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뭐 의사든 치과 의사든 한의사든 간에요.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인이 근데 이사로 지금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건 이제 이해가 갔어요. 여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걸 허용한다. 요 표현이 잘 들으면 그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이유가 두 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못 여는 경우라면은 지금 말씀하신 1인 2개설 뭐 의료법인 참여 요 부분을 이제 풀어줬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 내가 한의사인데 한의사 면허로는 병원을 못 여니까 근데 이번에 이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법인의 이사로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의료계에서 이제 지금 난리치는 것처럼 한의사도 다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의사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는데 그 부분은 일면 맞긴 맞는 말인데 그 말은 또 웃긴 거는 원래도 한의사가 의료법인 형태의 병원을 개설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어요? 가능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의료계의 지금 반발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죠. 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한의사가 예를 들어서 혼자서 무슨 내과 의원을 개설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이 법이 바뀌어도.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저기니까. 하지만 한의사가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 법인의 이름으로 물론 뭐 다른 이사들이 이제 또 들어오고 하겠지만 그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자기 뭐 한의사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모아가지고 이사진을 꾸려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차리는 건 지금도 가능했던 일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의사가 네. 개설을 하고 있는데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데
예? 네. 양방병원을 개설한 의료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된 거죠. 원래는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12년 개정법의 해석 및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르면 안 되는 두 군데의 개설 관영한 거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법으로는 이제 한의사도 양방병원에 개설한 양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법에 네. 따르면. 마찬가지로 개설한 의사가 이비인후과 개설한 의사, 내과 개설한 의사가 한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의료법인 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기 병원이나 의원이 있는 의사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현재는 의사가 아닌 그냥 무슨 아무나 무직자 아무런 면허가 없는 사람도 한방병원이나 뭐 병원이나 치과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다 의료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개설하는 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개설자는 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원장. 관리 의사. 그러니까 뭐가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병원의 원장은 의사라 해야 되지만 거지만. 그 병원을 소유한 법인의 이사장은 의사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실제 경영하는 소유주는. 원래부터 그랬단 말이죠. 근데 현재 법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할 때 제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2012년부터. 12년부터. 네. 그전에는 뭐 그런 논란이 없었는데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불거졌던 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이제 약간 만져준 거다. 그렇죠. 라고 보는 게 일단 제일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죠. 네. 네. 그랬는데 이 오재수 의원실에서 뭔가 멘트가 좀 잘못 나온 법안 거죠? 뭐라 그래? 이거 제안서를 문장을 쓸 때 애매하게 좀 그리고 보도자료 같은 거를 할 때 약간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고 그거를 또 일부 이제 기관 언론에서는 요거를 받아들이면서 특히 이제 의협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해석을 조금 잘못해서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의사협회에서 이거 듣고 또 연락 오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네. 한의사가 병원을 직접 원장이 되거나 뭐 차릴 수 있고 원장이 전혀 되는 아닌 건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아닌 거고 지금도 한방병원이 한방병원에는 의사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법 개정이 돼서.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고 이 법이 통과된 이유하고 달라지는 거는 실제로는 거의 없지 않아요? 달라지는 거는 이제 개설한 의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이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자기 이름으로 개설한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 의사가 다른 의료법인을 만들거나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의료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거. 그게 원래는 모두가 다 되는 건데 그 경우만 안 됐던 것들이라서 오히려 역차별 비슷한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해소해 준다라는. 근데 좀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생각을 해봅시다. 네, 이비인후과 개설 의사예요. 의사가 네. 가령 내과 병원 위 내시경 전문화는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그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거기가 운영이 잘 되고 급여는 어떻게 하고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네. 이 법이 통과되면. 네. 그건 되고, 이비인후과를 개원한 의사가 자기 후배하고 같이 동업해가지고 후배 명의로 개설한 병원, 예? 그냥 병원. 예, 병원에. 법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병원에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 가서 이래저래 얘기하는 건 안 되고. 뭔 차이가 있죠, 사실적으로? 그러게요. 뭔 차이가 있어요? 요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그 논란이 또 이어지겠군요. 그럼요, 별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이쪽은 법인이고 법인이 아닌 거 차이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장병원이라고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들이 불법이 아닐 수도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보면 그건 또 좀 불법이 다른 거지. 사무장 의원은 조금 다른 거고. 얘기고. 네. 네트워크 의원 같은 거가 이제 달라질 수 적법한 이제 병원들을 전제로 하는 얘기죠, 지금. 적법한 전제로 적법한 병원.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 눈에서 보면 그 후배가 개설한 이비인후과, 그러니까
병원이든 법인 말고.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이든 뭐 똑같은 똑같죠. 거죠. 그냥 네. 병원이잖아, 병원. 똑같은 건데. 근데 운영 주체가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개인이고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뭐 실적으로 달랄 게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거 이제 또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네. 그거를 또 풀자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의료계나 치과의사협회나 뭐 이런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또 유디치과 논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렇다고 허용을 안 하자니 지금 형평성이 어긋나는. 예, 다른 이 형평성 이게 좀 넌센스인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는 거고. 넌센스죠. 사실은 네. 넌센스로 보는 거고. 의사가 자기 병원을 갖고 잘 운영을 하는 사람이 법인 형태의 병원이나 심지어 한방병원을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인 형태가 아닌 자기가 심지어 법인 형태가 아닌 의료기관의 운영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은 불법이 되는 불법이 되죠. 이런 이상한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민간인, 일반인 의사도 아닌 이 사람은 의료법인 여러 개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장이 돼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있는 거죠. 네. 이미 많죠. 그러고 있죠. 네. 여러 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뭐 가령 뭐 아까 아산병원 같은 것만 해도 몇 그렇죠. 개입니까? 전국에 9개잖아요. 거기에 다 이사로 다 이사로 다 이사가 여러 개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인들은 하나밖에 못 하고 일반인들은 여러 개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원래 수십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1인 1개설 원칙은 도대체 왜 생긴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건 그런 거죠. 이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장소적 제한을 둬서 거기서만 진료하도록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러면 왕진은 왜 있었습니까? 그죠? 그때는 그렇죠. 왕진 뭐 좀 텔레비 보면 부잣집 그러면 네. 왕진은 가잖아요. 네. 장소적 제한을 둔 거는 그 장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서 개설 여러 가지 허가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장소를 해서 거기에 상주해서 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의원이 사람이 하나가 있는 경우 장소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진료를 안 하는 원장도 계시잖아요. 경영만 하는 원장도. 그렇죠. 예. 사회가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걸 끝까지 자, 1인 1개설 원칙을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동안 고수하고 있지만 사무장 병원, 사무장 의원 이런 거를 막는 데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또 일반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진짜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딱 하나밖에 못한다는 규정에 얽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법이 발의됐을 때 뭐냐면 의사가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면 과잉 진료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 운영하면 안 하냐 그 얘기하고 하나 싶은 거지. 운영하면 안 하고 또 그러면 의사가 그럼 일반인들이 의료법인 이사로 되어 있는 의료법인보다 그러면 더 하냐? 더 하냐? 네. 더 하냐? 그거는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또 의사만 못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은 믿어야 되고 그래도 국민이 라이센스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렇죠. 교육이나 면허를 줘서 신뢰를 주는 의사를 못 믿겠다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료자들은 거 없애야죠. 의사들이 잘 아니까 교묘하게 이용해서 해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의사들은 잘 몰라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의사들 못 믿으면 민간인이 개설한 병원들 더 늘려라. 이 얘기가 영리병원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인이 아예 주인인 병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인들은 의사는 나쁜 사람들이라서 과잉 청구하니까 민간인들이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과잉 청구 안 하게 민간인이 대표인 병원들을 늘려라 이렇게 가야죠. 근데 사람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의사 중에 사기꾼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의사가 좀 더 훌륭하다 그러고 또 의사가 여러 군데 하면 또 과잉 청구하니까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듣다 보면 김변의 얘기에 묘하게 설득되네요.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자,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결론으로 요 오재세 의원의 발의한 이 법안 개정안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법 그걸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정안 제 개인. 말고 원래 있는 원래 법이. 있는 법이 네. 너무 불분명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난 친구가 그냥 나 그러는데. 이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사로 가서 사실 돈도 안 받고 했는데. 이사회에 참여해가지고 아이디어 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큰 이게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되거든요. 환수 막 받고. 형사 처벌 받고 막 환수당해야 돼? 네.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음.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는 법이라고 보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 의료법인과 관련 없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봐줘야죠. 네. 자,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이 반유디치과법 관련된 이 소동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특집을 길게 했었는데 그거는 83회 때 했네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83회 2014년 12월 달에 그때도 제가 이 했었어요. 법이 의료법인에 관련돼서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파동이 있을 거다라고 했더니 이제 오재세 의원님이 뭐 제 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않겠죠. 그 방송을 듣고 오재세 의원이 저희 뒤늦게 히브라 그 방송을 듣고 83회를 들으시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법안을 내신 거죠. 네. 우연의 일치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본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미봉책이라고 할까요? 미봉책적인 측면. 자, 우리 뭐 박준 헤어 커커. 이런 거 이철 헤어컷 컨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원래 똑같습니다. 미용실도요. 그 미용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못 해요. 아, 그래요? 그런 그럼요. 게 또 있어요. 네, 예.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딱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일본식 참, 법 체계를 애매하네. 그대로 따와서 그런 건데 이 미용사니 의사니 약사니 예? 변호사니 뭐 이런 희한하네. 사람들이 한 군데만 하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용실 그거 뭐 그러니까요. 그거 그거 뭐 굳이 뭐 다 이철 그 가면 이철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없죠. 예. 박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은 그 직역법에서도 어떤 데는 강하게 하고 어떤 데 의사들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과잉 청구 많이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좀 이상합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자, 네. 어쨌든 오재세 의원의 이 법안의 찬반 여부라거나 뭐 네트워크 의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개설과 관련된 규정 논란에서 어느 쪽을 찬성하시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지금 오재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가 옳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률가적 시각에서 저는 이 법 자체가 약간 위헌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원래 저희가 이슈 내명에서 준비한 내용도 이번에 그 법률 개정안의 내용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를 그렇죠, 살펴보는 그렇죠. 거였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 같고 저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얘기하면서 다 100% 이해를 잘 했습니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8월 21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